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는 70대 사연자입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요즘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나이 먹고는 새로운 일도 별로 없다 싶었는데 이런 세상을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사연을 재미있게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왠지 사연자분들과 정이 들고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도 남들 못지않은 기막힌 일을 겪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번 들으면서도 나도 언젠가 한 번쯤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좋지도 않은 사연인데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군요. 게다가 남의 일도 아니고 제 가족의 일이기에 남들 앞에서 개인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척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사연을 겪고 제보를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얻으며 저도 그분들처럼 사연을 보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의 큰 충격 탓에 설명이 조금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뒷배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고 저희는 어려운 형편 속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참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만 되었더라면 분명 좋은 대학 나오고도 남았을 사람이었을 텐데 돈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죠. 그랬던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도시로 올라와 갖은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저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월세방에 변변한 살림살이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콩 한 쪽 나눠 먹는 어려운 신혼이었지만 얼마 뒤 저희는 둘 사이에 예쁜 자식도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자식을 위해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힘들었던 사람들이기에 저희는 자식에게만큼은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었어도 하나뿐인 우리 아들은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누릴 건 누리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늘 노력했고 자식을 위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남편은 폐업해서 문을 닫는 작은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월급쟁이가 사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남편이 공장을 인수한 후로는 저희의 삶이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폐업 공장이라 헐값에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래저래 드는 돈이 있었기에 저희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밀어넣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전까지는 직원 구할 여력도 되지 못했던 탓에 저는 남편을 도와 함께 일을 해야 했고 공장이 망하면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는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저는 남편을 도와 밤낮 없이 공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한 덕분에 남편은 점점 기반을 잡아갈 수 있었고 몇 년 뒤에는 직원도 두고 그럴듯한 사업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었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제가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함께 하던 일이었기에 저는 여전히 남편을 도와 공장 일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아들에게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학생이나 되었으니 이제는 걱정을 덜어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어린 아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혼자 잠시 있던 사이 장난을 치다가 전기에 감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던 분이 금방 돌아온 덕에 큰 일은 없었지만 그날 일은 제게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이제 겨우 8살 난 아이를 다 컸다고 믿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더군요. 결국 그 일은 제게 평생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인데 그러느라 정작 자식에게 무심했으니 말이에요. 그 일로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래서 아들을 위해 일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다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하나 더 뽑으면 될 거라며 남편도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위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남편의 내조를 하며 어린 아들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며 걱정 없이 살겠다 싶었고 이전과 다른 여유 덕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려움 없이 지내는 그 행복이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몇 년 뒤 저희는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장을 키우느라 남편과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공장이 IMF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었죠. 사실 그건 저희 노력으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사장 이름표 달고 있어봤자 저희는 갑에게 의뢰를 받는 하청 공장일 뿐이었고 위로 큰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와중에 저희 같은 영세 공장들이 오래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공장들이 하나 둘씩 차례로 문을 닫는 것을 보며 저는 저희 차례가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도저히 공장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장을 살려야 한다며 전 재산을 쏟아부어 공장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과 살던 집까지 처분하며 하루아침에 반지하 새빵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조금 고생하면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남편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한창 사춘기이던 아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방황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는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저는 아들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학교 안 나갔니? 나 이제 학교 안 가. 학교 가면 뭐해? 어차피 돈 없으면 대학도 못 가고 나도 나중에 공장에 취직이나 해야 할 텐데 이제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너 이러면 안 돼. 엄마는 내가 학교 가서 집안 망했다고 놀림받는 꼴이 보고 싶어? 우리 집 망한 거 애들이 알면 나 쪽팔려서 학교 못 다닌다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 노력하시는 거 안 보여? 그러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믿고 자식을 낳았어? 어릴 적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 방치하고 이제는 집안 망했다고 용돈 한 푼 안 주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낳았어? 낳기만 하면 다인 줄 아냐고! 저희를 원망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또 자식이 무슨 죄인가 싶어 재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이전처럼 또다시 남편을 도와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포기를 모르던 남편은 끝까지 버텼고 어떻게든 버틴 덕분인지 저희는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공장으로 일감도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남들이 문을 닫을 동안 버틴 덕분에 일감이 저희 쪽에 몰려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집도 다시 사고 이전의 생활로 점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에 부모를 미워하며 반항을 일삼던 아들도 나아진 형편에 그제서야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았는지 공부를 하던 아들은
그 후 무사히 대학까지 들어가며 모든 것이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들을 보며 한시름 놓게 되었고 졸업을 하고 제 살 길 찾아 걱정 없이 살아주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계속된 취업난에 아들은 여력이 없어 보였어요. 적당히 성적 맞춰서 들어간 학교였기에 취업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종종 면접을 보러 가는 듯 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고 결국 아들은 남편의 일을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건 싫다며 남편의 일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 했던 아들이었기에 이제 와서 공장 일을 배워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물려받더라도 밑바닥부터 배워 올라와야 한다 생각했지만 아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도 내가 사장 아들인데 그런 일까지 해야 해요? 그냥 대충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요? 뭐? 이놈아, 쉬운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더 큰 일은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회사라고 대충 얼버무리며 들어올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내 자식한테 무임승차 시켜줄 생각 없으니까 네가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 아니라면 다른 길 알아봐라. 완강한 아버지의 말을 꺾지 못했던 아들은 결국 그런 아버지가 싫다며 다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핸드폰 대리점도 하고 중고차 딜러도 하고 이 일 저 일 하는 듯 보였지만 아들이 제대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정작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이유인지 돈 문제가 생겼다며 집에 도움을 구한 일도 여러 번이었고 아무래도 여러모로 경제 사정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들이 어렵다 할 때마다 도와주는 걸 꺼려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니 모른 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적당히 도와주며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우리 마음에 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잠시 일을 쉬고 있다던 예비 며느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순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이 순탄치 않았는지 유급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죠. 아들 말을 유추해보자면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일은 모르지만 꺼림칙했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는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죠. 아버지, 미정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건 다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정말 성실히 살고 있다고요. 그래도 사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철없을 때 실수라 그러더라도 사람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깊게 만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헤어져라.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잖니. 대체 절 위하시는 게 뭔데요? 제가 좋다는 사람 좋게 봐주시는 게 절 위하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은 항상 이러시죠. 저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릴 적에는 방치하듯 키워놓고 이제 와서는 결혼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싶으세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너 지금 우리랑 인연이라도 끊겠다 이거냐? 그럼 유산도 포기할 수 있냐? 이제는 돈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깟 돈이 뭐 별거라고요. 저 유산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아버지도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결국 아들과 남편은 그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절대 허락 못하겠다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들은 유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저희에게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절대 안 보겠다던 남편도 결국 마지못해 아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 아들에게 절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말도 섞지 않던 부자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풀어지는 듯 보였고 저희는 아들 내외 대신 손자를 돌봐주기도 하며 조금씩 아들 내외와 가까워져 가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서로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그런 건 나중에 시간이 천천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그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더 이상은 힘들겠다며 공장 문을 닫더니 저와 함께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그토록 좋아하던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이제는 쉴 시간이라며 저도 남편을 이해했고 저는 고생 많던 남편을 생각해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행복한 노후를 앞두고 그만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말기암은 소리 소문 없이 남편의 몸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수술을 해봤지만 큰 소용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 휴식을 권했고 그건 사실상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어요. 젊고 건강한 몸이 아니니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 병을 얻고 1년간은 꽤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힘겨워 보였지만 나아질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의 지극정성이 모자란 탓인지 극진한 간병에도 남편의 몸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 갈 뿐이었고 그런 남편은 언젠가부터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로 기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남편의 병을 알았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사망 선고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기에 하루 걸러 의식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아들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 입원한 뒤로 연락이 드물었던 아들 내외에게 섭섭한 적도 있었지만 자식 낳아 기르는 것이 힘든 것을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빴을 아들을 이해하며 그래도 찾아와준 아들과 며느리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많이 안 좋으세요? 요즘 상태가 점점 나빠지네. 요새는 깨어 계시는 일도 얼마 없다.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오래 버티신 거라 그런다.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라 그러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예, 그럼 아버지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네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니들도 자식 키우고 사느라 바쁠 텐데 이해한다. 그래도 너 오신 거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텐데 말이야. 아버지 깨어나면 뵙고 갈래? 글쎄요. 오늘은 바쁜 중에 잠깐 시간 낸 거라서요. 사실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한 아들은 마음이 급한지 약기운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두고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아버지가 요즘 정신도 없으시고 의식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든 아버지 돌아가시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혹시 아버지한테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유언장? 글쎄, 그런 걸 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솔직히 네 아버지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이나 알았겠니?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런데 유언장은 갑자기 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유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당장 아버지가 처리하기 힘드실 텐데 그 많은 거 엄마가 정리하기도 어렵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가 재산 상속을 받으시려면 상속세 내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 세금을 내가 또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재산으로 세금만 2번을 내야 하는 거지. 뭐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돈 좀 있는 집에서는 세금 안 내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미리 정리 좀 해놓고 편법 좀 쓰자 이거지. 그래도 아직 아버지 살아 계신데
벌써 돈 걱정 먼저 해야겠냐? 엄마, 이게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말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 혼자 계셔야 하는데,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데 엄마 나머지 몇십 년 동안 뭐로 사시려고요? 엄마가 지금 나가서 새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공장 운영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진 돈이라도 잘 지키고 계셔야 노후 준비도 하시고 나중에 병원비 걱정이라도 안 하시죠. 근데 차 떼고 포 떼고 세금으로 다 떼이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그 돈 가지고는 엄마 당장 10년도 못 버텨요. 글쎄, 그건 그렇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어차피 누구든 세금 내기는 내야 하잖니. 그래서 내가 다 생각이 있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그 유산 다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외동아들인 제가 받게 될 유산인데, 그러니까 그걸 미리 나한테 주시면 내가 엄마 다른 걱정 없게 해드린다 이거죠. 그걸로 내가 엄마 생활비 챙겨드리고 노후 준비해드리면 되잖아요. 원래 자식 앞으로 명의 돌려놓고 용돈 명목으로 받아가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명의만 내 앞으로 오는 거고 권리는 엄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그렇지만 아직 아버지 계신데 명의는 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나는 전부 엄마 걱정 때문에 이러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이거저거 처리하려면 더 큰 돈 든다니까요. 잘못하면 벌금까지 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전에 현물 같은 건 미리 처분해 놓고 땅 같은 건 나나 엄마 손자 앞으로 돌려놓으면 엄마는 세금 낼 필요도 없잖아요. 게다가 엄마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나라에서 연금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돈이 몇십만 원인데 엄마 그걸로도 생활비 충분하실걸요? 원래 돈 좀 있는 집들은 세금 혜택 보겠다고 부모님들 선에서 다 정리하시는 건데 엄마 아버지는 그동안 너무 순진하게 사셨죠.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생각도 하셔야죠. 저희가 아버님 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남편분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할머님들 계시는데 남편분 돌아가시고서 상속세 내고 나니 빈털털이 되셨다는 분들 많아요. 있던 재산 까먹고는 물려줄 유산 하나 없으니 그때 돼서는 자식들도 전부 어렵다고 모른 척 하고요. 그러다가 아프기라도 하시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형편이라도 되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할 텐데 어머니도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다른 욕심 없어요. 저도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는 잘 알지 못해 아들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은 세금 감면을 이유로 남편의 유산을 미리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 벌써 돈 이야기부터 하려니 괜히 속이 상했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남아있을 저를 위한다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었죠. 아들은 자신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넉넉히 용돈 드릴 만한 사정도 못 되니 그게 죄송한 마음에 제 노후 계획을 세워주겠다며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던 저도 결국 아들의 말을 이해하며 아들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상의를 조금 해보고 싶었지만 의식이 희미한 남편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시일이 촉박하다며 자꾸 재촉하는 아들에 의해 저는 아들이 남편의 유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저는 그런 아들에게 남편의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고 아들은 절세를 위해 저 대신 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남편의 간병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의 계획을 잠시 잊고 있었고 그 후 얼마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를 두고 먼저 떠난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저는 그래도 예상보다 오래 버텨준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병을 얻고도 제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작 아픈 것은 자신인데도 다 늙어서 늙은 남편 병수발 드느라 무슨 고생이냐며 제게 미안해하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섭섭하기는커녕 아무리 간병이 힘들더라도 남편이 살아만 있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결국 버티다 먼저 떠나게 되니 그 충격이 여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은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저 혼자였다는 게 더 괴로웠죠. 새벽녘 남편이 숨을 거두는 사이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저 혼자였습니다. 늦은 새벽 갑자기 숨이 멎어가는 남편을 보고 제가 급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너무 늦어서 그런지 아무도 답들이 없더라고요. 환자가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매일매일이 고비였기에 그날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며 미리 연락을 못했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과 연락이 닿지 못했죠. 남편이 아들을 못 보고 떠난 것은 아쉽고 비통했지만 그렇다고 그 새벽에 아버지가 떠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이 저 혼자 남편의 빈소를 차리고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애들이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가족들이 어디 가다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싶은 나쁜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설마 아들, 며느리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그 와중에 남편 혼자 두고 아들 집을 찾아가 볼 수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빈소를 지키며 계속 전화를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번의 전화 끝에 결국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진우야, 너 대체 뭐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았어? 내 문자는 못 받니? 미정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둘 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제 제발 전화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아니 진우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너 내 연락 못 받니? 받는데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전화 끊겠습니다. 진우야! 제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전화를 획 끊어버리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토록 태연한 아들을 보며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동안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남편이 떠나던 날 연락이 없던 아들 며느리의 속내를 뒤늦게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든 자식의 사정을 이해해 보려 하고 섭섭하지 않으려 애를 썼더니 하나뿐인 자식이 이렇게 저희를 배반했네요. 그걸 남편이 죽고서야 깨달은 제가 바보 같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남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내내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상주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남편이라도 걱정 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 혼자 치른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서야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감히 아버지 빈소도 찾지 않은 무정한 자식에게 직접 물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간 아들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분명 여기 주소가 맞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는 빈집을 보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여기 살던 가족 아세요? 어린애 하나 있고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알죠. 그 집 얼마 전에 이사 갔어요.
그 여태 월세 살다가 이제 좋은 집 얻어서 이사 나가는 거라고 좋아하던데. 난데없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는 경비 아저씨의 얘기에 저는 심장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갔을지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연락을 하지 못한 채 제가 살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찾아간 제 집은 아들네와 마찬가지로 이미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가구들과 짐까지 전부 사라진 상태였죠. 대체 제가 홀로 남편의 빈소를 지키는 며칠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싶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고 거기서 몇 안 되는 제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대신 이사 나간다고 하시고 전부 빼갔어요. 설마 모르셨어요? 아니,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내 짐을 다 뺐다고요? 내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글쎄요. 저희도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부모님 이사를 대신 처리하는 거라고 그 부동산이랑 알아서 다 했던데요. 이미 다음 주에 새 집 이사 들어오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짐을 맡겨놓은 게 있는데 이거라도 챙겨 가실래요? 짐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남의 일이라 별 관심이 없는 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설명을 하면서 제게 얼마 안 되는 짐가방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돈 될 물건은 전부 챙겨간 것인지 다 떨어져가는 볼품없는 가방 속에는 몇 안 되는 남편과 제 추억들만 남아 있었죠. 남편과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과 편지 몇 장에 그 오래전 예물 대신에 썼던 가짜 진주 목걸이가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에 찰 보석 하나가 없어서 남편이 미안해하며 해줬던 거였는데 그때는 가짜 진주도 비싼 탓에 저한테는 감지덕지한 것이었고 그 추억 때문에 여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짜인 걸 알고서 챙겨가지 않았던 건지 그게 마지막 호의라도 되는 양 남편과 제 추억이 서려 있는 잡동사니 몇 가지만 두고 간 것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속아서 비참하고 괴로운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당장 집도 돈도 없는 그 와중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좋은 상황이었으면 지인들에게라도 어떻게든 부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차마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제 사정을 제 입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바로 얼마 전 남편이 죽고 정신이 흐려진 저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경찰서에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경찰들도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네요. 아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내 아들이 우리 남편 재산을 다 챙겨가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제가 쫓겨났다니까요? 당장 돈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아들 소식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라면 몰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도 없고 원래 친족 상도례라고 가까운 가족들끼리는 고소 고발이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드님 쪽에 연락을 해둘 테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시고 저희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그 변호사라도 알아보세요. 아들의 거주지를 알아도 개인정보라서 저한테는 알려줄 수도 없고 제가 친아들을 사기로 고소하기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경찰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변호사를 알아보나 싶어서 말이죠. 경찰 쪽에서는 그나마 저를 돕겠다며 갈 곳 없는 제게 시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없는 돈으로 며칠을 모텔방에서 보내고 얼마 뒤
달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비도 너무 비싸고 그런 곳에 오래 있기가 불편해서 이사를 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생각했죠. 하지만 수중에 돈도 없고 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기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를 허름한 집들이 모여있는 달동네였습니다. 한참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있는 동네에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없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이었지만 남들 드나드는 일 많은 모텔보다는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겨우 지낼 곳을 구하게 된 저는 다음 날이 되어 당장 생활비라도 벌 생각에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며칠 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그동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나마 몸을 움직이고 나니 저도 조금씩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 핸드폰이 방전되어 꺼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들한테 자꾸 전화를 걸다 보니 꺼졌던 것 같은데 충전기가 없어서 충전을 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차피 연락 올 곳도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들에게 연락이 올까 잠시 희망을 품었던 저는 급히 충전기를 사서 핸드폰을 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지 충전된 핸드폰이 켜지고 갑작스럽게 울린 벨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일까 했지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다름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해주겠다는 얘기에 저는 지내고 있는 달동네 집 주소를 알려주고 변호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찾아온 변호사가 내미는 서류를 보고서야 잃었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몰래 남긴 유언장입니다. 그 사장님이 미리 작성해 두셨던 거예요. 원래는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 집 주소로 보내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셨다고 그러고 그 사이 연락이 끊겨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뵈어 정말 다행이네요. 남편의 유언장에는 제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며 증인들까지 세워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 유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남편이 설마 그 말을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자식에게는 이미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던 건지 의식이 있었을 때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이런 확실한 유언까지 남기고 떠났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이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재산은 이미 아들놈이 다 챙겨가고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런 유언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남편 죽기 전부터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놨거든요. 나한테는 세금 감면해주고 혜택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그래놓고 남편 죽자마자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 말로는 도울 방법도 없다고 그러던데 이 종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야말로 법적인 효력입니다. 사모님과 구두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는 이상 상속권은 무조건 사모님이 우선이십니다. 그 아드님이 가져가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일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변호사는 호쾌한 웃음을 보이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으며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해준 친족 상도례니 어려운 말들 때문에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남긴 유언장 덕분에 해결을 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분간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집에서 지내며 아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법정에서 아들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죠. 혹시나 내게 미안하기라도 할까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제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아들인 자신을 법정에 세워놨다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그 나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욕심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까지 자식 발목 잡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욕심이 나시냐고. 너 이놈아, 대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 그동안 너 하나 키우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그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지 부모 모른 척하고 지의 미 재산을 다 훔쳐가? 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실까? 너 이러다가 정말 벌 받는다. 그래봤자 엄마 재산 다 못 챙겨가요. 이런 거 해봤자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하면 엄마 그 돈 다시 다 뱉어내야 한다니까? 나도 고소 준비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을 전부 지우게 되었습니다. 내 배로 낳고 기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지, 자식 농사를 완전히 잘못 지었구나 싶은 생각에 평생 노력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전부 헛수고로 느껴졌었죠. 그 와중에도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변호사 하나뿐이었네요. 그래도 변호사님은 그런 제가 안타까우신지 저를 다독여 주시고 제가 아들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공증을 제대로 받은 덕에 아들이 말하던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결국 저는 아들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전부 되찾을 수 있었어요. 워낙 복잡한 일이라 시간은 조금 걸렸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겼다는 것이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산을 돌려받게 되자 아들 며느리는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 그래도 그 돈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엄마는 엄마 손자 걱정되지도 않아? 우리는 그렇다 쳐도 어린 손자는 무슨 잘못이야. 제발 조금만이라도 남겨줘, 응?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모 앞에서는 뻔뻔하면서 돈 앞에서 구차해지는 그 아이들을 보자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꼴이 난 것이 자식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던 저희 부부의 잘못은 아니었을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다고 더 이상 아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던 저는 그대로 아들 내외와 연을 끊기로 했고 그 후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을 찾다 보니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안도 좋고 안에 시설도 좋아서 돈 쓴 만큼 보람이 있네요. 어차피 이제는 그 돈 물려줄 자식도 없고 저 혼자 쓰다 죽어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이 남겨준 돈은 제 노후에 쓰기로 했으니까요.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제가 어쩔 수 있었을까 하며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기댈 자식이 없으니 제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남편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후회 없이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들께는 부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